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75세를 넘기면 몸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되는데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이상하게 오늘은 더 높게 느껴진다든지, 몇 걸음 더 걸었을 뿐인데 숨이 조금 더 차오른다든지, 단어가 혀끝에 맴돌다 조금 늦게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데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뭔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작은 신호가 앞으로 5년, 10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지나쳐버리는 75세 전후의 아주 작은 변화들, 그러나 모르면 위험해지는 변화들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틀어두시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만 오늘 내용을 알면 노후의 삶이 불안해서 조금은 편한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6세 박정숙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허리를 굽히는 게 조금 버거웠거든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며칠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숨이 조금 더 차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걷던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멀게 느껴졌죠. 이게 바로 75세 전후에 시작되는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시기인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미세하게 재조정됩니다. 근육의 탄력, 관절의 유연성, 심폐 기능의 예비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 변화를 모르고 예전처럼 살면 작은 무리가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어르신,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더 신중해진 거예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 게 더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숙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계단 오를 때 중간에 쉬는 것, 장 볼 때 카트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정숙 씨는 얼마 후 또 하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예전 같으면 한 번에 쑥 내려갔던 동작이 오늘은 살짝 숨이 차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쩡한데 내 몸 안쪽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왜 오늘은 이게 유난히 힘들지? 라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실까요? 이런 감각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야 할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아주 다정한 알림입니다. 오늘 저녁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한번 멈춰 서 보세요. 77세 김영철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산에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즐겼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가벼운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 푹 쉬면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회복이 더뎠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예전 같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75세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다쳐도 빨리 낫고 아파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75세를 넘으면 같은 질병이라도 회복에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물 때도, 염증이 가라앉을 때도, 기력이 돌아올 때도 모두 예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프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작은 무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에 청소를 하고, 저녁에 손주를 돌보는 일. 예전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루 안에 하기엔 벅찬 일정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날은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다시 할 수 있는 기력이 돌아옵니다. 영철 씨는 처음엔 이런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왔고 내가 이 정도도 못 버티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몸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 것뿐이라고요. 이걸 인정하고 나서야 영철 씨의 생활은 오히려 더 안정되고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끝낸 날이면 굳이 다른 일을 더 끼워 넣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쉬는 날이 괜히 불안했지만 지금은 쉬는 시간까지도 내 몸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영철 씨도 이제는 압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오후는 쉰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 할 일을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78세 순자 씨는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손으로 벽을 짚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그 문턱을 넘나들었는데 왜 오늘은 걸렸을까요? 순자 씨는 자신의 발이 예전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5세를 넘으면 근육량이 해마다 약 1%씩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코어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그러면 걸을 때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지고 중심을 잡는 힘도 약해지죠. 더 큰 문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 귀 속 평형기관도 나이가 들면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만 중심이 흔들려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75세 이후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 집안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화장실 바닥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끄러질까 늘 조심스러웠던 곳이죠. 그래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밤에 화장실로 가는 길도 바꿨습니다. 거실과 복도에 작은 야간등을 켜두어 어둠 속에서 발을 더듬으며 걷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문턱에는 형광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잠이 덜 깬 새벽에도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한눈에 보이도록 말입니다. 또 하나 신경 쓴 곳이 현관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균형을 잃을 뻔한 기억이 떠올라 그 옆에 가볍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큰 공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순자 씨의 밤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움직일 때 마음속 불안도 한결 줄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까봐 겁이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죠. 이 악순환이 몇 달만 이어져도 계단 한 층이 훨씬 높아지고 평범한 길도 험한 산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두는 작은 안전 조치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앞으로의 몇 년을 지켜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76세 최동수 씨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30분이 걸립니다.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빨리 걸으면 금방 숨이 차올랐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도 폐도 건강하십니다. 다만 75세 이후에는 심폐 기능의 예비력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심장은 필요할 때 평소보다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비력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예비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속도가 낮아지고 폐가 한 번에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예전보다 심장과 폐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속도를 늦추되 꾸준히 하는 겁니다. 빨리 걷다가 지쳐서 며칠 쉬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속도에서도 덜 힘듭니다. 동수 씨는 이제 산책할 때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서 쉽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지혜로운 선택이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2바퀴, 3바퀴 도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걷지?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제 동수 씨는 자기만의 기준을 하나 세워두었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벤치에 앉아 쉬는 시간도 뒤처진 시간이 아니라 내 심장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산책할 때 중간에 한번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77세 윤미숙 씨는 요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한참 후에야 생각나곤 하죠. 처음엔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뇌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중요한 건 이게 치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병이지만 정상적인 노화는 기억이 있는데 꺼내는 게 느린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것. 이건 정상입니다. 반대로 얼굴 자체를 못 알아보거나 방금 한 일을 완전히 잊는 것. 이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기억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쓰는 겁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예전 일을 회상하는 것.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미숙 씨는 요즘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적는 거죠. 몇 달 하다 보니 효과를 느꼈습니다. 기억이 더 또렷해지고 이름도 예전보다 빨리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깨우는 운동이거든요. 오늘 저녁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짧게라도 꼭 적어보세요. 기억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제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앉아있던 의자가 부드러웠는지 딱딱했는지, 이런 사소한 감각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기억을 천천히 되짚는 과정은 마음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아, 오늘도 내가 살아낸 하루가 있었지 하는 작은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79세 강순옥 씨는 현재 5가지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약, 그리고 위장약까지. 처음엔 혈압약 하나였는데 해마다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지러움이 심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약 목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약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성분이고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75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병원에서 각각 약을 받다 보면 약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약이 많아질수록 부작용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지럼증, 식욕 저하, 졸음,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사실은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약 정리가 필수입니다.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순옥 씨는 어느 날 자신이 먹는 약을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 복용 중인 약들을 모두 한 장의 종이에 적었습니다. 약봉투와 처방전을 살펴보며 약 이름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번 먹는 약인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목록을 보여드리자 중복되는 약과 불필요한 약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비슷한 성분의 약들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고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순옥 씨가 먹는 약은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항상 달고 살던 어지럼증이 사라진 겁니다. 순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약을 정확하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약 서랍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약, 어디가 아플 때 먹으라고 했는지, 애매한 약들이 섞여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은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함께 상의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 약 이름을 한 장에 적어보는 일만큼은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80세 정길수 씨는 평생 짜게 먹었습니다. 국물도 진하게 끓이고 김치도 짜게 담그고 젓갈도 즐겨 먹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짜게 먹은 습관이 신장에 무리를 준 거였죠.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나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에 물이 차고 혈압도 올라가죠.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짠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물을 줄이고 김치는 물에 헹궈 먹고
젓갈 대신 양념을 쓰는 것. 작은 변화지만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길수 씨는 식습관을 바꾼 후 몸이 달라졌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반만 드셔보세요. 78세의 박영자 씨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새 영자 씨는 일주일에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안부 전화였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랑 자주 이야기하세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주일 내내 혼자였던 겁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퇴직도 했고 자녀들도 독립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죠. 문제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은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한 연결이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간단한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말을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웃을 일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기대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고 누군가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죠. 그 차이는 말을 건넬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잠깐의 인사라도 단 2분짜리 전화라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세상과 이어집니다. 이 작은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77세 최동숙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워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잠들곤 했죠. 병원에 갔더니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외로우신가요? 동숙 씨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사회활동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모임을 하나라도 만드세요. 동네 산책 모임, 경로당 프로그램, 자원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동숙 씨는 이제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갑니다. 신기하게도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후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갈 곳을 하나 정해보세요. 80세 이종현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는 해결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지난달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야 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죠. 문제는 이 불안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흐름을 명확하게 아는 것, 즉 예측 가능성입니다. 종현 씨는 상담을 받기 전 먼저 매달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세와 관리비, 통신비, 식비, 약값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돈을 살폈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이자 소득은 있는지,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금액이 있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비상금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만 갖고 있어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급한 지출이 생겼을 때 마음이 훨씬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의료비 지원처럼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현 씨는 상담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늘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는 이제 눈에 보이네요.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리하고 대비책을 세우면 그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노후의 경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흐름을 만들었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어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길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저녁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고정 지출과 고정 수입 두 칸만 나누어 적어보세요. 대충이라도 써 내려가다 보면 막연했던 걱정이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고 그 모양을 보고 나면 대비책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77세 박금순 씨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자녀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바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금순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2시간씩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금순 씨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5세를 넘으면 많은 분들이 존재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일도 없고 역할도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사라지죠. 이게 단순히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줄어들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있는 노인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목적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청소 봉사,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 돕기, 교회나 절에서 꽃꽂이하기, 심지어 화분 돌보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과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금순 씨는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도서관에 가는 날이거든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 오늘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는 실감, 이 두 가지가 하루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몸의 기력도 마음의 기력도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희미했던 생기와 의욕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나이 들미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속도를 늦춘 만큼 삶의 결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이번 주에 작은 목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는 시기입니다. 몸의 신호를 읽고 리듬을 조정하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5년, 10년을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도 늙었지 뭐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 속에는 조용한 체념과 함께 작은 바람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날들은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당겨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치료나 큰 결심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방향을 살짝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는 일. 그 작은 방향 전환이 미래의 나를 다른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몸의 변화를 인정하세요. 약해진 게 아니라 리듬이 달라진 겁니다. 둘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세요. 셋째,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넷째,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천천히라도 매일 하세요. 다섯째, 약을 정리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게 건강입니다. 여섯째,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세요. 덜 짜게, 더 가볍게. 일곱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약한 연결이라도 좋습니다. 여덟째, 외로움을 방치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아홉째, 경제 구조를 정리하세요. 예측 가능성이 불안을 줄입니다. 열째, 작은 목표를 만드세요. 존재감이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정리하고, 밤에 야간등을 켜두고, 약 목록을 적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전화하고,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5년을 만듭니다. 75세의 신호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안내입니다. 잘 읽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도 충분히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